자, 우리 투자할 때 그 연기금 투자 동향을 많이 보고 또 어떤 분들께서도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제 외국인 기관 투자 동향을 보시냐고. 근데 저는 답변부터 드리면 안 봅니다.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제가 연기금 분석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이 들어왔을 때 차트 움직임 변화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이 아래 보이시죠? 이 아래 지표인데 제가 예전에 세팅했던 지표입니다. 이제 보유 수량에 따라서 움직임을 나타낸 건데 참고적으로 제가 틀어놓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라이브 방송할 때 제가 이 세팅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릴게요. 자, 아무튼 안 보는 이유는요. 제가 차트 분석을 했는데 연금 기금이 많이 들어왔어요. 연기금 그리고 외인까지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이 들어왔는데 주가는 떨어져요. 하락한단 말이죠. 때로는 폭락도 나와요. 그럼 생각을 하죠. 뭐야, 외국인 기관도 저 폭락 맞은 거야? 이 생각을 하는 거죠. 또는 이 사람들이 던졌거나. 근데 어쨌든 던졌든 폭락을 맞았든 이 친구들도 수익이 마이너스라는 거죠. 그럼 좀 약간 의아하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은요, 장기 투자 자금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장기 투자 가치로 해당 섹터나 해당 주식에 이제 분산 투자돼서 들어온 거예요. 이 회사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관점이죠? 만약에 장기 투자 관점이라고 한다면 이걸 보셔야 됩니다. 보셔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장기 투자가 몇 개월인지 아십니까? 3개월입니다. 통계가 나와 있어요. 대부분 3개월만 보유를 합니다. 그럼 여기에 또 비밀이 있는데, 그럼 세력 입장에서 개미 털어내려면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할까요? 3개월이면 충분해요. 3개월이요. 자, 그래서 이 3개월이라는 키워드가 좀 핵심 키워드인데, 어쨌든 개인 투자자는 3개월 이상을 보유하지 못해요. 외인 기관은요. 이제 외인 같은 경우 5년 이상 해당 섹터를 보고, 기관도요. 그 이상이죠. 막 살았다 팔았다 뭐 하려고 들어오는 기관도 있지만, 뭐 다양하지만 보통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럼 어때요? 우리가 투자하고자 하는 방향이 사실은 그렇게 장기 투자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막 멀리 보는 매매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관점 자체가 틀리고, 그리고 차트를 보아도 외인과 기관도 손실을 본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 이 분석 자체가 그렇게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거죠. 실제로도 그렇고, 제가 여러분과 라이브 방송하면서도 막 수급에 대한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제가 수급 이야기 하면서 뭐 기관 외인 언급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아니죠. 다른 차원의 수급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봐야 될 수급은 단기 수급입니다. 단기 수급. 왜? 개인 투자자는 장기 투자를 안 하니까요. 3개월 미만이기 때문에 3개월 미만짜리 수급을 따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제로 이제 펀드나 이런 기금들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삼성 자산운용 사이트에 나온 그 펀드. 그러니까 펀드라는 건 돈들을 모아서 그 돈을 이제 펀드 매니저가 운영해서 수익을 나눠주는 구조죠. 자, 펀드입니다. 주식에 보통 투자되고 채권에도 투자됩니다. 예, 한번 살펴볼게요. 보시면 이렇게 펀드 자산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펀드 자산들은 먼저 여러분께서도 펀드 투자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자산 규모가 큰 위주로 보시면 이제 뭐 이렇게 상품들이 있죠. 이거를 뭐 이제 내가 가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상품 홍보하는 건 아니고요. 자, 그럼 이걸 볼게요. 수익률. 1년 동안 최근 수익률이 뭐가 많이 나왔냐? 당연히 최근에 원유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래서 원유, 그리고 뭐 다른 나라 베트남 주식, 그리고 또 원유 뭐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에 보시면 이제 국내 주식도 있을 겁니다.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국내 주식 이렇게. 자, 그럼 국내 주식의 이 펀드 자금들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적립식 펀드든 일시금으로 뭐 들어가는 펀드든 어쨌거나 이 펀드에 돈이 들어오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펀드에 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펀드 매니저는 돈이 들어왔으면 냅두면 안 돼요. 이 돈을 들어온 돈 즉시 이제 투자를 시킵니다. 그럼 그 시점에 들어온 돈에 대한 그 책임은 투자자가 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가 아무리 운영을 잘해도 시장이 꺾이고 주식이 떨어지면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관 쪽에서는 어쨌든 돈이 들어오면 의무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투권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요즘에
그쵸. 메타버스 관련된 이 펀드까지도 있어요. 메타버스. 자, 그러면 이 메타버스 관련주에다가 펀드가 투자를 하는 겁니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메타버스가 지금 테마가 잡힌 건 맞죠? 근데 메타버스 주식들이 떨어진다. 그래도 이 펀드는 메타버스 타이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를 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떨어져도 기관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넣어야 되니까. 자, 여기에 그러면 중소라고 하면 중소기업입니다. 중소 이렇게 하면 나오려나? 중소형주. 여긴 해외 주식이고요. 여기 있네요. 체크. 자, 그럼 중소형주는 이제 대형주가 아니에요. 코스피 200에 편입된 것들이 아니고 이제 뭐 코스닥 종목이나 그런 것들입니다. 그럼 거기에 의무적으로 투자하게 돼 있어요. 대형주가 막 대세로 올라가요. 근데 우리는 중소형주나 바이오 쪽 펀드로 투자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기금 쪽에서도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많은 돈은 안 들어가겠죠.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지 않으니까요. 인덱스는요, 이제 지수에 편입해서 투자하는 거죠. 네, 이렇게 보시면 또 인덱스, 지수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대표 업종에 투자를 해서 이제 지수 추이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삼성전자나 이런 것들을 사죠. 자,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시장이 좋든 안 좋든 가격이 위에 있든 아니든 어쨌든 저평가 종목은 나름대로 사긴 하겠지만 어쨌든 기관 입장에서는 들어온 돈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특히 펀드 자금들을 의무적으로 투자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외인 기관 돈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의무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어 있어요. 고객들의 돈을 운영을 해야 되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시장이 좋지 않아요. 펀드 매니저가 그래서 혼자 스스로 생각해 나는 현금을 보유하거나 채권에 넣을래요 라고 생각해요. 근데 투자한 사람들은 어떤 목적으로 이 펀드를 가입했죠? 주식 사라 이거예요. 야, 주식 투자해라. 뭐 대형주나 또는 이제 섹터나 뭐 이쪽으로 투자해라. 이걸 원해서 이 펀드에 가입하는 겁니다. 근데 펀드 매니저가 임의적으로 난 채권 비중을 뭐 40% 가져가고 또는 이제 뭐 현금 비중을 가져가고 이렇게 안 된다는 거죠. 의무적으로 돈이 들어왔으면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펀드 매니저들의 성과는 무엇이냐? 성과를 보여드릴게요. 어떤 것이 이제 펀드 매니저들의 성과가 되는지 하나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무거나 좀 자산 규모가 크죠. 자산 운용 규모가 큰 것을 보자고 하면 이제 여기 보시면 펀드 수익률이 빨간색이고 벤치마크가 파란색이에요. 파란색입니다. 이거는 이제 운용 규모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돈의 규모를. 자, 보시면 펀드 수익률은 빨간색이죠. 근데 벤츠는 그 밑에 있죠. 그럼 이건 운영을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굉장히 실력이 있는 펀드 매니저가 운영하는 겁니다. 시장 수익률을 초과시키고 있잖아요. 이게 목적이에요. 펀드 자금들의 목적은 이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펀드를 가입하실 때 이 벤치마킹을 보죠. 시장보다 수익률을 잘 냈냐? 시장보다 수익이 앞서가고 있냐? 그래서 이 벤치마크는 속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떨어질 때 같이 떨어져요. 보시면. 떨어질 때 수익 이렇게 내지 않죠. 왜? 떨어질 때도 주식을 사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돈들의 규모가 적지 않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셨을 때. 그래서 투입되는 돈들이 많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 외인 기관의 목적은 우리의 목적과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기 매매를 한다고 하면 외인 기관을 볼 상황이 아닌 거죠. 그렇죠? 뭐 세력이 들어온다고 해도 세력이 개인 계좌로 들어올 수도 있고 외인이나 다 아무렇게나 섞어서 들어올 수 있는데 그것을 분간하는 것도 사실 불가능하고 제일 중요한 건 차트의 위치나 그리고 차트의 수급, 차트의 과거 이력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매수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외인 기관을 보시면서 연구하실 수도 있어요. 이제 장기 투자 그리고 뭐 다른 관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관점이나 뭐 다른 개념이 또 있을 수도 있는데 큰 틀은 이게 맞습니다. 큰 틀에서는 외인 기관의 목적 자금과 우리의 운영 기간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외인 기관을 보면서 우리가 급등주나 세력주나 섹터주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짓고 싶네요. 그래서 이 관점을 아시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어디에 좀 더 공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지 좀 이해가 되시겠죠? 네. 단기 매매는 오히려 프로그램 쪽이나 뭐 그쪽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 뭐 생각은 갖기는 합니다. 네, 여러분께서 공부를 다 일단 해보시면서 직접 경험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 역시도 외인 기관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패턴 분석을 해봤는데 결과적으로는 장기적인 관점은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7년도 전에 중반 정도에 외인 기관에 돈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한국 시장에 진짜 상승하더라고요. 그런 관점은 좀 의미가 있겠죠. 네, 그런 관점은 의미가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매매 빠르게 막 수익 내고 또는 막 3개월 안에 스윙으로 가져가고 이건 적합하지 않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